자, 계속하시죠.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8회 기준으로 한다면 5문제 출제가 됐네요.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군요. 좀 더 나오기도 해요. 한 7개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중개실무에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민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민법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부동산 실명법 알죠? 명의신탁 관련된 거 여기 하나 겹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엊그저께 입법예고가 됐어요. 입법예고가. 일부를 좀 고치겠다고, 좀 더 많은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뉴스 본 적 없었죠? 봤어요? 네. 뭐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숫자 정도 좀 바뀌고 그랬어요. 현재 상임법은 증액 청구 9%, 1년에 한 번씩 9%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9%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5년이면 45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임법이 증액 청구가 5%거든요. 얘도 5%로 이렇게 하자고. 이게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게 민법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별걸 다 배워요. 묘지도 배워, 묘지도 땅이잖아요. 묘지, 뭐 수목장 이런 것도 배워요. 밤에 공부하면 제맛이 나죠. 12시에 복습하고 읽다가 뒤도 안 보게 보고. 네? 자, 금방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별걸 다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 배워야 되고, 우리가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 정도가 우리 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올해 나온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이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내용과 이제 경매 부분을 공부할까 합니다. 경매 부분을 공부하려면 주택임대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책에는 뭐 이렇게 양이 많냐고요? 원래 넣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다 하려고 넣은 건 아니라고요. 네. 다른 선생님은 이걸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114로 가서 바로 1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있죠. 생전 처음 공부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서 안 했잖아요. 이번에서 하셨을 리가 없죠. 여기까지 안 나왔을 건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만들어진 법일까? 그리고 만들어진 배경은 뭘까 이거지. 1980년에 만들어진 상당히 오래된 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 원래 임차인이 을인데 그냥 오늘은 갑으로 합시다. 자, 그리고 임대인, 을, 둘 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로 가봅시다. 70년대로 가보자고. 70년대. 자,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맞아요? 채권 계약이 뭐예요? 내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물권하고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내 임대차 계약은 갑은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네.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에는 둘이 공동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등기부 들어오진다고 안 해줘. 네. 예전엔 다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해달라면 해주지만. 네. 등기 안 했다. 그리고 이 집이 뭐 돼버렸어? 팔려버렸어. 매매로 팔렸다 이거야. 그러면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네. 그럼 내가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살았어. 이 양수인 방 빼래.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리고 보증금. 보증금 받고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을한테 달라고 그래요? 병한테 달라고 그래요? 을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약할 시기랑 상대방에게만. 근데 을이 집 팔고 베트남 갔대요. 받아? 못 받아. 이런 일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죠. 네. 제대로 이제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등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뭘 만들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자. 이 법의 목적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 목적이라고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일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 그러면 임차인은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주택을 뭐하고? 인도 들어가 살으라는 얘기야. 들어가 살고, 주민센터 가서 뭐만 하시면? 주민등록이라는 걸 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오케이? 다음날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한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란 무슨 뜻이냐 이거지. 무슨 뜻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집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시작. 집 팔려도 계속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을 하면 돼요. 네. 그럼 집이 뭐 됐어요? 팔렸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한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나 6개월 살았잖아요. 1년 6개월 더 살래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방 빼고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돼요? 병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을한테는 달라고 못 해요. 이때는 이제. 그래서 양수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임법에 의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거기서 들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책에 써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디? 오른쪽에 써 있네요. 눈 좋다. 벌써 거기 찾았어요? 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다음에 여러분 보증금의 반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임차인은 채권자고 임대인이 채무자죠. 좋아요? 네.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가 누구한테 있었다가? 을한테 있었다가 이거 누구한테? 병에게 이것이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얘한테 이전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채무가 있고 없고 얘한테 뭐가 아니고 얘한테 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면 왜 다음날 생기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주민등록이라는 것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 주민등록. 이거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을까? 기초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아니면 그냥 100% 그냥 넘어가야지 그냥. 네. 자, 이 집에 현재 갑을로 할게요. 갑을. 이 집에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누구로 떠요? 을로 뜨죠. 소유자가 을로 떠요. 근데 이 집에 주민등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구로 떠요? 갑으로 떠요. 그럼 제3자가 볼 때 뭘 알 수 있어요? 소유자는 누구고? 을이고. 갑은 소유자는 아니고. 근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누구야? 임차인이지. 누구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제3자로 하여금 그 집에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뭐라고요?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다. 등기는 등기가 공시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건 등기 안 하니까 뭔가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걸 주민등록이라는 방법을 잘 선택한 거죠. 그럼 주민등록이 잘못되면 대항력이 있네 없네? 없는 거지요. 101호인데 102호로 주민등록하면 제3자가 102호 찾아보면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지? 주민등록 안 돼 있으니까 임차인이라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동사무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저 집에 누가 주민등록 돼 있는 거 알려줘 그러면 알려주겠어요? 안 가르쳐줘? 안 알려줌? 그럼 주민등록 뭐 선택하면 뭐해? 알려주지도 않은 거. 알려주긴 알려줘야지. 그 대신 아무나 알려주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예. 그럼 저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싶은 사람들이 누굴까? 예를 들어서 저 집에 대출을 해주고 싶은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저 집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임차인 있는 거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요. 임차인 있으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임차인이 선순위 되니까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와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경매됐어. 저 집에 내가 입찰하고 싶어요. 입찰하고 싶은 사람도 저 임차인이 주민등록 돼 있는지 알 필요가 있죠. 이런 사람도 알려줘요. 라고 무슨 법에 규정돼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괜찮아요. 몰라도 돼. 아주 틀려도 돼. 무슨 법에 그게 규정돼 있을까? 주민등록이니까. 주민등록법에 규정돼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 그렇죠. 주민등록법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민등록이니까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또 주민등록법에 가면은 저 집에 담보물건 설정하고 싶은 금융기관이나 입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별 주소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신청 안 하면은 이름하고 전입일자를 알려준다고. 그 집에 현재 전입 신고된 사람이 이름과 전입일자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어도 대항력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시요? 네, 그렇군요.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를 공시하고자 하는 방법이구나. 자, 그러면 왜 다음날 생기느냐? 다음날.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네요. 주민등록을 오늘이 12월 25일인데 25일 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일 하다 15일. 주민등록 12월 15일에 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요. 12월 15일 날. 같은 날에 있죠, 지금. 이럴 경우에는 현재까지 배운 걸로 본다면 누가 선순위가 되나? 네? 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12월 16일에 생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니, 같은 날 들어왔는데 왜 네가 선순위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은 등기하는 건데 임차인은 등기가 아니죠. 서로 시간 다르죠. 장소도 다르죠. 얘는 아침 9시에 할 수 있고 얘는 오후 5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 아침에 등기할 때 임차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오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나중에 나 너랑 동순이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기라는 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가 한 발 양보해야지. 그렇나요? 그래야지. 그럼 저당권이 이게 가장 같은 날이면 저당권은 항상 등기에서 문 닫기 1분 전에 해야 되잖아요. 임차인은 30초 전에 했어 또. 서로 늦게 하려고 그래. 코미디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등기 제도를 다음 날부터 한다라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대로 두고 네가 나중에 만들어진 제도니까 네가 한 발 양보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저당권이 선순위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선순위라는 걸. 그러면 저당권이 12월 16일 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거지. 16일에 들어오면 이때는 동순인가 아니면 임차인은 선순인가? 왜 어떻게 선순위 어떻게 알았어? 또 똑같은 16일이잖아.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공부를 한 사람인가 지금 아니면 공부 좀 해봤는가 지금 떠보는 거야 지금. 그렇지. 얘는 정확히는 몇 시고 0시고 얘는 아무리 빨라도 9시일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임차인은 선순위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유 생각해 보면 저당권이 아침에 9시에 등기했어요. 임차인이 있는가 확인한다고 안 한다고? 확인한다고. 확인한다고. 확인해 보면 떠 안 떠? 떠. 전날해 놨잖아. 반드시 떠 안 떠? 떠. 전날해 놨으니까. 그럼 이때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때는. 그래서 판사님이 몇이라고 했어? 0시라고 해서 이때 선순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법에는 뭐라고 써 있고? 이길. 판례는 0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0시는 이게 12월 16일 0시는 12월 16일보다 선순위예요. 선순위. 됐죠? 네. 그럼 이제 저당권 선순위고 임차인 선순위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왜 하냐 이거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죠. 이 관계를 보셔야 돼. 이게 초보자들 잘 못해 이거. 자,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임차인이 있어요. 어쨌건 대항력을 취득했어 지금. 취득했는데 경매가 돼버렸네. 경매가 돼서 집주인이 아까 을이었죠. 집주인이 병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경락이네. 임차인 갑은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방 빼고 나갈 때 누구한테? 병한테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거죠. 그게 대항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남은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 빼. 보증금은 병한테 달라고 하고 못하고 을한테 달라고 하는 걸 대항력할 수 없다고 하죠. 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찍어봐요. 아니 둘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둘 중에 하나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찍어봐요. 있다 없다? 없다. 잘 찍었어요. 그러면 왜? 이거죠. 왜?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는 거야. 자, 1번에도 저당권이 있고 2번에도 저당권이 있고 3번에도 저당권이 있다 해볼게요. 자,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시작.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빨리 외워요. 지금. 자,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저당권이라는 게 처음 목적이 뭡니까? 대출해주죠. 안 갚으면 경매하고 매각대금으로 다 받고 나간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목적이죠.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러면 1번 저당권 소멸했어. 다 받고 나가겠지. 2번 저당권 다 받을까? 설마. 반만 받았다 쳐. 그래도 뭐 된다? 소멸한다. 반 받고 나가는 거야. 소멸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빵원. 한 마리도 못 받았어. 그래도 소멸.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몰랐어? 알았잖아. 누가 빌려주래? 그러니까 이게 다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억울하다고. 왜?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반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도 억울하면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니까. 알고 그럴 줄 뻔히 예상하고 2번 3번 저당권 설정해 준 거라고 지금. 좋아요? 그러면 왜 2번 3번 저당권 설정해 줬냐 이거지. 자, 은행에 1순위 대출하러 은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1금융권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자가 싸니까. 이자가 싸니까. 대신 은행은 몇 순위만 원해? 1순위만 원해. 2순위 저당권은 1금융권은 절대 안 해줘요. 알죠? 절대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너랑 나랑 지금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너는 싼 이자를 원해. 나는 1번을 원해. 좋아요? 네. 그러면 1번 저당권 은행 가서 돈 빌려왔어요. 더 빌리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금융기관 가야 돼. 저축은행 가야 돼. 이제 이자는 따블이야. 이자는 따블. 근데 그럼 저축은행은 왜 2번 저당권을 해줘? 이자 많이 받으려고? 또 하나 이유가 있지. 나한테 1번으로 안 오거든. 1번 저당권 설정으로 나한테 안 와. 와? 안 와. 됐어요? 서로 이익이 맞는 거예요, 이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걸 알고도 대출해 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3번 더 빌리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음지로 가야 돼, 음지. 음지로 가야 돼.
좋아요? 네. 3번 저당권 대출해 주죠. 이자는 따따블이죠. 따따따블일 수도 있어요. 네, 따따블이에요. 근데 왜 3번 저당권을 설정해 줬을까? 나한테 1번, 2번으로 안 오니까. 됐나요? 네. 참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지. 그래서 다 소멸되는 거라고요. 다 받든 못 받든. 오케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못 받은 건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경매 매각되면서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 일단 모든 저당권은 뭐 된다는 걸 알았어요? 소멸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임차인. 1번 저당권 뭐 된다? 소멸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용의권들은 달라요. 용의권들은 저당권 아래에 있으면 뭐 되고? 소멸하는 거야. 왜냐? 자, 이 보증금이 1억이라 칠게요. 1억이 친데 지금 이 집의 시가는 3억이야, 3억. 근데 저당권이 무리해서 2억 5천을 빌려준 거예요, 지금. 1번이니까. 1번이니까 많이 빌려줬다고 해? 그러면 만약에 이 보증금이 얘한테 뭐 된다면? 인수된다면. 대항력이 있다는 건 인수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수된다면 사람들은 이 집을 싸게 사, 비싸게 사? 경매에서. 아, 비싸게 사? 싸게 사지. 1억만큼 낮춰서 입찰 들어가지. 이 보증금 내가 인수해야 된다면 3억인데 얼마 입찰해요? 2억이 입찰하는 거죠. 네? 그럼 이 집은 2억이 팔리는 거죠. 그럼 1번 저당권은 다 못 가져가잖아. 다 못 가져가잖아. 내가 너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있는 거 알고 임차인 들어왔죠. 그럼 이대가 인수가 만약에 안 되면 이 집은 얼마에 사 사람들이? 3억에 산다고 쳐요. 그냥 손해볼 남는 것도 없다고 치고. 됐어요? 그럼 아까 인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높게 입찰 들어가죠. 그럼 난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이 인수가 되면 그 선순위를 해친다는 거야. 다 못 가져간다는 거라고. 되시요? 네. 아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당권이 나 하나도 못 가져갈 것 같대. 나 안 죽을래요. 인수된다고. 만약 인수된 걸 선택해봐. 그럼 이 집은 싸게 팔리죠. 그럼 나는 아까 반이라도 가져갔잖아. 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안 죽을래. 그럼 이 두 개가 다 인수되면 이 집은 더 싸게 팔리지. 그럼 얘는 못 가져가잖아. 그럼 얘가 뭐래? 그럼 나도 안 죽을래. 그럼 세 개 다 인수되면 이 집은 마이너스로 팔려야 되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을 세운 거예요. 모든 저당권은 뭐 되고? 소멸되고. 용의권은 저당권 안에 있으면 뭐 하자? 소멸하자. 얘를 위해서. 됐나요? 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방 빼고 나가라. 보증금 누구한테?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이번에 누가 들어왔어요? 임차인.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임차인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왔다고 이제 경매됐어요. 경매돼서 병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이때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자, 왜 그럴까? 저당권은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대출해줬나요? 적게 많이. 대출을 적게 해줬어? 많이 해줬어요? 적게 해줬죠. 해준 것도 어디야? 임차인이 있는 걸 알고 대출해 준 거잖아요, 지금. 아주 적게 대출해 준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럼 이 집이 뭐 됐어요? 경매됐어요. 이 보증금이 뭐 돼요? 인수돼요. 그럼 이 집은 낮게 입찰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싸게 팔립니다. 그래도 나 손해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줄 알았잖아. 그럴 줄 알고 적게 빌려줬잖아. 그런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만 소멸되고? 저당권만 소멸하고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한 걸 그냥 이해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단순한 걸 이해하고 있어. 그냥 외우면 돼요. 자, 저당권은 항상 뭐 되고? 소멸하고. 임차권은 저당권 아래에 있으면 소멸, 그 위에 있으면 인수라고 그냥 답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이해해 본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못하기 많이 봐, 이제. 자, 1번에 저당권 A, 2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어. 3번에 또 저당권이 있어. 자, 이 저당권 B가 경매를 신청했다. 자, 모든 저당권은 소멸. 자, 임차권은 저 B보다 앞서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임차권은 경매될 때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이 앞에 있으니까. 누가 경매 신청이냐 이걸 따져 안 따져?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네가 인수되면 이 집은 싸게 팔린다고. 싸게 팔리면 대출을 많이 해준 내가 다 못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임차인 앞에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뭐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경매에서 이게 매매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매매될 땐 나는 무조건 살아남죠.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될 경우는 내가 몇 순위여야? 왕순위일 때만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무조건. 경매는. 무조건 1순위여야 돼. 그 집에 내가 가장 먼저 주민등록하고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집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전세가 2억이라고 예를 들면 1순위 딱 들어있어요. 그 다음 밑에 저당권 들어있다 이거지. 계속 유찰되겠죠. 처음에 3억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해요. 그럼 얼마 밑으로 떨릴까요? 안 사요? 1억 밑으로 떨릴까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2억 내가 다 인수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유찰되는 거야. 계속 5번, 6번 계속 유찰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유.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웠냐면,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와 이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임차인은 지금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방 빼고 나가야 된다고. 방 빼고 나가야 돼. 그러면 방 빼고 나가면 배당이라도 받고 나가야지. 1번 먹고 남는 거. 그렇죠? 얘도 1번 먹고 남는 거 받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배당을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선 변제권이 무슨 뜻이에요? 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겠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시작.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그냥 쉽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대항력은 집 팔려도 눌러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 근데 현재까지 보면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정인자 들어봤죠? 확정인자 지금 뭐 언급 안 했죠, 제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주민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확정인자 제도가 없었어요. 1989년에 만들어지니까 지금 8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확정인자 제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니까. 경매될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대로 경매됐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가져가요? 1번 다 가져가요. 그럼 2번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배당받을 권리 자체가 없다고. 채권 계약서 한 장밖에 없다니까. 이거 공신력도 있어 없어 이거? 없어. 얘네 둘이 도장 찍은 계약서일 뿐이야. 한마디로 차용증이지, 차용증. 이걸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겠어? 이걸로 배당받을 수 있다면 둘이 금액을 고치면 되지. 우리 둘 도장밖에 안 들어갔는데. 고쳐가지고 배당받아서 나눠먹으면 되겠네. 됐나요? 근데 확정인자가 없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요. 됐어요? 네. 없어요. 남아도 안 줘요. 남아도 안 주고. 그럼 얘가 배당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돼. 보증금 돌려줘.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법원에 내야 배당해줘요. 일반 채권자로. 자, 이 경우는 경매됐어요. 누가 받아요? A 받아. 그 다음 B 받아. 그리고 끝.
끝이야, 끝. 정말이야. 80년대에 정말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어. 대항력도 이렇게 인정해서 등기 없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라고. 근데 경매들 때문에 뭐래? 쌀띠 없이 그런 거 뭐더러 만들었냐 이야기야. 쌀띠 없이. 전하고 다를 바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자.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도 주자 그냥. 임차권인데도 주자고. 그래서 이자는 뭐 받고 인도 받고 또 뭐 하고 주민등록하고 뭐 찍으면 확정일자라는 걸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도록 하자. 확정일자 어디서 찍어줘? 어디다 찍어줘? 어디에다가 찍어줘? 계약서. 왜 계약서에 찍겠어? 계약서에 공신력을 주는 거지요. 네? 계약서 위조 방지 목적이기도 하고. 됐나요? 네. 계약서 금액을 고치고 싶다. 그럼 고쳐서 새로 찍어야 되잖아. 새로 찍으면 저 우순위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됐어요? 네. 이 확정일자는 원래 어디서만 찍어줬을까요? 원래는 법원 등기소에서만 찍어줬어요. 아니 경매는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경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사무소라는 걸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니까 법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89년 처음 만들기 그랬어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고 서로 날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해주자. 나중에 도입한 거예요. 90년대에 와서. 네.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자는 대항력 취득했고 그다음에 뭘 또 찍었어요? 확정일자 찍었죠. 지금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경매가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경매가 됐어요. 저당권 밑에 있죠.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시작.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을 뭐라 한다?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럼 경매되면 방은 빼. 방은 빼. 대항력 없다는 무슨 말이에요? 방은 빼. 그 대신 누구 다음으로? 저당권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못 받았으면 빼. 다 못 받아도 빼. 아까 이거 봤잖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다 못 받아도 없어져라고 그랬잖아. 됐어요? 저당권이 갖고 있는 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자가 확정일자를 찍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똑같다니까요. 대항력은 없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당권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뭐는 있고 우선 변제권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무슨 뜻이라고?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라고. 그러면 이때 경매에서 방은 빼. 그다음 누구 다음으로? 1번 다음으로 누구보다는 먼저? B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배당 다 받든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선 변제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배당을 다 받든 못 받든 다 뭐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아까 저당권 생각하시라니까 1번 저당권 다 받았어. 소멸. 2번 저당권 못 받았어. 그래도 소멸. 우선 변제권. 오케이? 우선 변제권은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경매되면. 경매 전에는 대항력은 있고 뭐가 있는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 근데 경매되면 우선 변제권마저 뭐다? 소멸. 됐어요? 좀 어렵죠? 너 뭐하니? 이런 표정도 있어요 지금. 처음에 좀 어려워요 이게. 민법에서 저당권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제 얘가 문제네. 얘 좀 기대되지 않아요? 좀 기대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뭐라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판례 있다 보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가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다 올 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주.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1번이란 뜻이에요. 얘는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얘도. 얘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무조건 몇 순위? 무조건 1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1번으로 주민등록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자, 판례 표현들을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선택. 뭐라고요? 대항력 선택. 우선 변제권 선택. 뭐? 우선 변제권 선택. 그런 표현을 써요. 판례 표현들을 공부하셔야 돼. 대항력을 선택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 됐어요? 그럼 내 보증금을 누가 인수해서 경매에 댔겠지. 예를 들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도 되고 돈 받고 나가도 돼요. 됐죠? 네. 그럼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다. 이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 법원의 배당 요구. 자, 뭐라고 한다고요? 배당 요구. 자, 우선 변제권 선택은 뭐라고 한다고요? 배당 요구라는 걸 해야 돼요. 저당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등기돼 있잖아요. 법원이 알죠? 근데 임차인은 등기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법원이 임차인 알아요? 보증금 얼마인지 알아요? 투시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배당 요구 신청서라는 게 있네요. 이따가 배웁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신청서 작성해서 내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복사해서 내야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우선 변제권 선택. 이 말은 무슨 말? 배당 요구. 자, 그러면 내가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으면 배당을 다 받든 다 못 받든 우선 변제권을 뭐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꾸 유찰 되면은 내 보증금이 아까 얼마였는데? 2억이었는데 2억인데 이 집이 1억 7천에 경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고 1억 7천을 배당받고 뭐는 소멸한다.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더 이상 법원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배당 못 받은 거 얼마? 3천. 이거 누가 줘야 돼? 경락인이 3천 챙겨줘야 돼요. 그럴 줄 알고 입찰을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입찰한 거지 왜? 됐어요? 네. 그럼 이 경우는 사실 2억 밑으로 별로 입찰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내가 물어줄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억 밑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드물죠. 적어도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만큼 질러야 돼? 전세 보증금만큼은 질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만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입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집의 가치를 따졌을 때 전세 보증금 보다 더 이렇게 입찰했을 경우에 별로 남을 게 없다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지. 3억에 2억이나 그나마 다행이지. 요즘에 전세 보증금이 집값은 4억이야.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이고. 헐! 1번이 임차인이야. 누가 들어가 이 집을?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겠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뛰는 분위기에 몰라. 그렇죠? 안 들어가. 집주인이 뭐래요? 임차인한테 네가 가지래 그냥. 임차인이 뭐래요? 아 싫거든? 깎아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네요. 자, 이 방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시작.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진 자. 근데 배당 요구해서 배당 요구하면 우선 변제권은 뭐 된다?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법조문이 있어요. 됐죠?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1번 임차인,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다 갖췄어요. 아까 전세 보증금 얼마라고요? 3억 9천이라고요? 3억 9천? 그러면 대출 있게 없게?
웃기고 있는데 누가 빌려줘 이걸. 대출도 없어. 예? 집은 얼마고? 4억짜리고. 어떤 미친놈이 돈 빌려줘 이거. 안 빌려주지. 됐어요? 예. 자, 대출도 없어. 자,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보죠. 요즘에 집값 안 오르죠? 지금 한 1년 넘게 거의 정체돼 있죠? 물리부족은 올랐다고 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집값이 조금씩 하락한다. 만약에 시가가 한 3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극단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집값이 3억 5천 떨어졌다고. 전세는 얼마인데? 3억 9천인데. 전세 기간 다 끝났어. 집주인이 너 가지래. 너 가지래. 임차인이 됐거든? 아, 미쳤냐? 3억 9천 안 내놔? 없어다. 없어라. 임차인이 열받았어. 너희 보증금 반환해 라고 뭐 했어? 소송. 그래서 뭘 받아냈어요? 판결문. 판결문 받았어요. 이따가 지금 배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 받으면 바로 경매되는 건 아니고 경매 법원에 가서 집행문 써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강제 집행문을 써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집행문을 써줘요. 판결문 더하기 집행문. 이거를 집행권원이라 한다. 뭐라 한다? 집행권원.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라고 그래요. 경매 신청서 쓰고 집행권원 붙이고 등기부 붙이고 이렇게 신청하면 이 경매를 강제 경매를 한다. 무슨 경매요? 강제 경매. 이게 누가 신청한 거예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신청했다는 걸 난 둘 중에 뭘 선택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거죠. 나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네. 자, 그러면 경매 신청했어요. 이 집을 누가 들어가겠어? 들어가겠냐고요? 저 임차인 불쌍해. 4억이라도 질러줘야지. 그러면 3억 5천에 입찰하면 어떻게 돼요? 3억 5천에 입찰하면 1등은 하지. 1등 했어. 그러면 4천은 내가 또 인수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 내가 3억 9천에 사는 거죠. 누가 들어와요? 이런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집값 떨어지면은. 임차인도 다, 1순위 다 못 챙길 수 있어, 이거에. 집주인은, 너 가지라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금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우리 집 한 10개씩 있잖아요. 갭 투자 있잖아, 갭 투자. 갭 투자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집값이 뛰면 몰라도 집값 떨어지면 거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금 뭘 공부하셨나요? 권리 분석이란 걸 공부하셨네요. 권리 분석. 아우, 힘드네. 권리 분석이 이렇게 1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해줄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에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128쪽으로 갑니다. 127쪽. 127쪽에 가보면 경매 종류라고 있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방금 강제 경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네. 거기 첫 줄에 집행권원이라고 찾았죠. 네. 이런 걸 확보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무슨 경매라 하고 강제 경매라 하고 시험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수업 때 의무 경매는 담보물권 실행 경매를 의무 경매라 한다. 뭐야? 담보물권 실행 경매. 1번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돈 안 갚아요. 은행은 그 법원에 소송 안 하죠. 소송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바로 경매 신청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건 무슨 경매? 의무 경매. 그러니까 아까 담보물권이 없죠. 임차인은. 차용증 같은 경우에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경매하는 걸 강제 경매. 뒤로 가시고 경매 절차. 그림 있죠. 그림 있는데 그 저 하단 보이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저쭉 하단 보이는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근데 경매 절차 공부하려면 용어도 알아야 돼요. 용어. 지금부터 용어 2개만 쓰세요. 우리가 흔히 경매라고 하는데 경매라고도 하지만 매각이라고도 해요. 이 말을 지금부터 더 잘 알아야 돼. 앞으로 매각이라는 단어가 이번 시간에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매각 나오면 무슨 뜻이야 이게? 경매라고 읽으면 돼요.
경매하는 날, 매각기일. 시작. 경매하는 날은 뭐? 매각기일. 되게 낯선 단어들이잖아요. 매각기일. 경매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매각부동산. 뭐? 매각부동산. 입찰이라는 단어도 나오긴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매수신고. 매수신고라고도 하고 매수신청이라고도 하고. 경매도 일종의 매매죠. 강제 매매잖아요. 그래서 매수신고, 매수신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입찰하는 사람, 매수신고인. 뭐라고요? 매수신고인. 매수신청인. 뭐라고요? 매수신청인.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 시작.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 차순위 매수신고인. 뭐? 차순위 매수신고인. 그 다음에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다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입찰 보증금이라고 부르지? 절대 시험에 나오잖아, 그 용어. 네. 매수신청 보증. 시작. 매수신청 보증.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매수신청 보증. 용어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절차를 보면은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경매합시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 연락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지.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된다. 뭐 된다? 압류. 소유권의 압류니까 갑구의 등기가 돼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등기가 돼요. 이 경매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집을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안 사는 거지, 잘.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이에요. 근데 채권이 2억이에요. 그럼 5 빼기 2, 3이죠, 3. 3보다 싸게 더 사서 싸게 산 이 집을 산 다음에 내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는 취소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배보다 배꼽이 크면 사 안 사요? 안 사겠죠. 그래서 이 경매 등기됐다고 해도 매매는 현실적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는 있다. 가능하다. 매매가 금지되는 건 아니야. 네. 압류되면 법원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날부터 일주 내로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십시오 라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실무적으로 석 달 정도 주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임차인이에요. 저당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며.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될 건지를 알려줘야지요. 됐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12월 1일 압류됐다. 12월 8일 이내에 3월 8일까지 배당 요구하시라 이렇게 공고한다고. 자, 그런 다음에 법원은 매각 준비는 이따 뭐 하는지 나올 거고요. 준비가 다 끝났어. 준비 다 끝나면 이날부터 배당 다 받고도 한 두어 달 더 지나요. 더 지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 매각합시다. 경매하는 날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매각기일. 이것을 언제 할 거냐라고 공고해요. 신문에다가.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가 뭐예요? 2주 있다가 법원에 모여서 입찰을 하는 거죠. 이날이 매각기일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합니다. 경매 신청 들어왔어요. 강제경매, 의무경매, 법원이 경매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법원의 등기소에 총지에서 뭐 한다고요? 등기되면 부동산이 뭐 된다? 압류되면 첫 번째 법원이 하는 일은 이날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뭐 한다? 공고. 그리고 준비 다 끝나면 언제 경매하자 공고. 그리고 2주 있다가 경매. 여기서 여기까지 한 6개월 가요. 한 6개월. 세월을 내오라 하죠. 지금 경매되는 건들이 저번에 5월, 6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거라고요, 다. 경매되는 건들이. 됐죠? 최초 매각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니까요. 금방 하는 게 아니네. 바로바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세로로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다시 적습니다. 매각기일 공고. 매각기일을 공고했으면 얼마 있다 모인다고 그랬어, 좀 전에? 2주. 이걸 잘 묻진 않습니다만 2주 후에 매각기일 이날 이제 경매합니다. 경매할 때 내는 입찰 보증금을 아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매수 신청 보증. 10% 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됐죠? 자세히 이따 배우고요. 입찰에서 1등한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입찰에서 1등만 된 거지 아직 소유자 된 건 아니죠? 2등짜리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는 본인이 원하면 손 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고 1등이 돈 안 내면 얘한테 기회가 하겠죠. 그 다음에 자, 매각기일 종료되고 얼마 이내로? 1주 내로 매각 결정기일. 법원마다 경매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평택이 수요일날 한다. 수요일날 1등이 했다. 다음 주 수요일날 한다는 얘기야 이날. 다음 주 수요일날 이자는 허가 불허가 결정을 받는다고. 그럼 허가 받으면 이자를 뭐라고 부르고? 매수인이라고. 얘가 이름이 바뀌어 이렇게. 판사님이 허가 불허가 하는 날이라고 이 날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불허가 사유가 적혀 있어요. 그게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허가 나와요. 불허가 허가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허가 나온다고요. 네. 그럼 이제 허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은 1주 동안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왜 허가 있느냐? 불허가 해달라 이런 걸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항고 기간이 끝나면 아까 허가 받은 결정은 확정된다. 자, 허가 받은 결정이 확정되면 아까 10% 냈으니까 나머지 90%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대금. 나머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줍니다. 12월 30일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매수인이 알려주지. 매수인은 그 안에 아무 때라도 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그리고 내 앞으로 등기하고 인도받고 이런 식으로 해요. 배당도 하고. 한편 매각기일에 아무도 입찰 안 했다. 이거 뭐 된 거지 이게? 유찰되었다고 흔히 얘기하죠. 유찰되면 금액을 좀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20% 떨어뜨린다고 하죠. 100원은 80원 되고 80원은 64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유찰되면 언제 다시 매각하겠다 날짜를 또 공고해야지. 그렇죠? 보통 한 달 정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매각을 세매각이란다. 뭐라 한다? 세매각. 실무에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실무에서는 뭐 신경매, 뭐 세경매 막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법에 나오는 용어는 뭐? 세매각. 세매각. 자, 매각 결정기일에 불허가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허가 받으면 이때는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1등은 나왔었죠. 네가 요건을 못 갖춰서 불허가 나온 거잖아요. 비싸서 다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매각기일을 또 잡아 공고하는데 너도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세는 2마디라고 하면 돼요. 어떤 세유 이러면 불세유 이러면 돼. 다시 뭐라고요? 어떤 세유 이러면 불세유. 충청도 세유. 불세. 파이어버드라고도 하죠. 불세는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영원히 활활 타면서 떠 있어요.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저 밑에 대금 지급 기한까지 잔금 안 낼 수도 있죠. 잔금을 안 내면 이때도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매각기를 잡아 공고하는데 이건 무슨 매각이랄까? 이건 재매각이라 해요.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시작. 잔금을 안 내면 재수 없어 재매각. 왜 잔금을 안 낼게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내가 처음에 입찰을 잘못한 거죠. 권리 분석을 잘못했거나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잔금을 안 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처음에 잔금 안 내면 냈더니 보증금은 몰수가 되지만 그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안 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재수 없어 재매각. 뭐라고요? 재수 없어 재매각이야. 자, 잠시 후에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칠판은 안 지우셔도 되겠네요.